그러면 그녀의 첫 번째 남자부터 들어가 보죠. 자, 그녀의 첫 남자 데이비드 켈렛입니다. 자, 캐서린의 첫사랑이자 진정한 사랑이었대요. 자, 켈렛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그녀는 완벽한 여자였어요. 그녀는요 당신을 바랄 수 있는 가장 멋진 여자였어요. 그리고 완벽한 전업주부였죠. 하지만 그녀의 특이한 성격장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자, 켈렛은요 마을 술집의 한 다트 대회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캐서린에게 저녁 10시에 전화가 옵니다. 펍 문 닫았어요. 바로 집으로 와요. 그래서 켈렛이 이렇게 말하죠. 아, 미안한데 지금 아직 다트 대회가 안 끝났어.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갈게요. 캐서린은 이 전화에 대해서 굉장한 모욕감을 느껴요. 완전히 그에게서 거절당할 느낌을 받아요. 자, 그러면 그녀가 기분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에게 복수를 해야 돼요. 자, 켈렛이 다트 대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현관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켈렛이 문을 열었을 때 캐서린은 다리미로 그의 뒤통수를 세게 내려칩니다. 다리미로. 옳았을 때 안 왔다고. 자, 그는 기절을 했고 이틀이나 지나서야 병원에서 깨어나요. 그런데 남편 켈렛은 경찰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기로 결심합니다. 나중에 한 TV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침대 위에 그녀의 도구들을 걸어 놓았어요. 무슨 칼 같은 거였는데 특별한 모양의 갈고리 같은 것들이었어요. 평소에 그녀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죠. 당시 그녀는 칼에 굉장히 매혹되어 있었고 그것들은 그녀의 삶과도 같았거든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의 아내가 칼들을 막 이렇게 침대나 이런 데 다 이렇게 막 장식해놨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여러분 갈고리 같은 거 뭔지 알죠? 약간 그 정육점에서 쓰는 이런 갈고리 후크 같은 거 있잖아. 훅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그녀는 칼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되어 있었대. 자, 근데 여러분들 칼로 피부를 이렇게 자르거나 막 이렇게 절단하거나 찌르거나 이런 것에 좀 자극을 받고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을 피카리즘이라고 부른대요. 자, 이 피카리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냐? 칼을 사용해서 피부를 관통하는 거, 자르는 거, 절단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상상을 이렇게 항상 하고 있대.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켈렛이 눈을 뜹니다. 몸이 무거워. 딱 떴는데 캐서린이 다리를 벌리고 그의 가슴에 걸터 앉아서 칼을 움켜쥔 채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대요. 그리고 켈렛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자기를 얼마나 쉽게 죽일 수 있는지 알고 있어? 자, 사실은 그녀가 이런 증상을 보인 건 그들이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부터 시작됐었대요. 자, 그녀는 갑자기 그의 목을 막 조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가 그녀와 3번의 성관계를 끝난 뒤에 약간 조금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녀가 모욕감을 느껴서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거야. 3번의 성관계를 끝내고 나서 피곤해하는 남자. 그 모습을 나에게 보였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는 여자.
자, 어찌됐던 그들은 결혼을 했고 1976년 그들은 첫 아기 멜리사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딸을 이뻐하지 않았어. 어떻게 했냐? 너무 끔찍한데 기차 레일 있죠, 여러분. 기차 레일. 자신의 아이를 기차 레일에 올려두고 도망갑니다. 자신의 친딸을. 자기가 배 아파가지고 난 딸을. 그래, 너무 다행히도 그때 그곳에 있던 한 지역 남자가 기차가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아기를 구해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어. 자, 그런 그녀를 보고 그는 결국 그녀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신이 더욱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그녀의 누가 근처에 가까이 오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도끼를 휘두릅니다. 저리 가! 가까이 하지 마! 씨. 그리고 자신의 딸 멜리사를 또 유모차를 끌고 나가서 거리에 있는 벽 기둥에다가 충돌시키기도 했대요. 자신의 친딸이 타고 있는 유모차를 벽 기둥에다가. 그리고 동네에 있는 서비스 스테이션의 창문을 부시고 들어갔대. 그리고 거기서 한 소년, 꼬마의 남자애를 이렇게 막 인질로 삼으면서 그녀들 가족들 앞에서 막 인질로 삼았대요. 죽인다?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그녀는 결국 정신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정신병원에 도착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선생님, 저 사실은요, 전 남편한테 심한 학대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상해졌나 봐요. 의사는 의심을 하고 그녀의 남편을 부릅니다. 자, 그녀의 남편은 가서 의사한테 그렇게 말하죠. 그녀가 그렇게 말해요? 학대를 당한 건 저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비통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실 켈렛은요, 사실 진짜 그 폭행에, 이 캐서린의 폭행의 희생자였어. 그리고 너무 많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그의 결백은 결국엔 증명이 됩니다. 하지만 또 켈렛은요, 그녀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둘째 딸 나타샤가 태어나죠. 하지만 결혼은 역시 전과 같을 수 없었고 결코 그 사이를 만회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켈렛이 많이 참기는 했어. 결국 10년간의 그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그는 그녀를 떠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결정이었죠. 자, 그녀는 그런데 새로운 연인을 찾게 됩니다. 사실 그녀가 새로운 애인을 찾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 바로 데이비드 손더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는 그녀와 결혼을 했고 그녀는 또한 바바라라는 딸의 엄마가 됩니다. 바바라라는 딸이 또 나요. 엄마와 같은 이름이죠. 자, 친구들에 따르면 데이브는 개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되게 온순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대요. 사실 그는 폭력적인 성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대. 그런데 캐서린과의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캐서린이 휘두르는 가위, 막 족쇄, 냄비, 막 프라이팬, 막 이런 것들을 막 던지고 때리고 막 이러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그녀에게 조금씩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데이브의 인생의 가장 최악의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자, 그가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8주밖에 안 된 강아지를 그가 보는 앞에서 캐서린이 목을 긋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가장 아끼는 개를 자신의 남편이 보는 앞에서 8주밖에 안 되는 강아지를 목을 딴 거야. 미친 여자야. 자, 근데 그가 이렇게 말을 했대. 친구들이 막 물어보면 사실 그녀가 임신했을 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녀의 배를 한번 때린 적이 있거든. 그녀가 아마 그거에 대해 분이 풀리지 않아서 내 강아지를 내 앞에서 죽인 걸 거야. 나한테 복수하려고.
하지만 어쩌겠어. 내가 그녀를 때려서 그런 걸. 자, 이 부분만 봐도 그가 물론 임산부를 폭행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그가 얼마나 고통받았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조금 생각도 들어요. 자, 데이브의 친구들은요, 그녀의 폭행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데이브의 친구들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해. 왜냐면 데이브는 항상 어딘가에 베인 상처, 타박상, 멍 이런 상처를 입고 출근하는 날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이야. 근데 심지어 여러분이 생각할 거야. 아니 남자가 왜 뭐 어떻게 하길래. 데이브는요, 갈비뼈 몇 개가 부러진 적도 있었고 손목에 깊은 칼자국이 나서 꿰맨 자국도 있었대요. 이 모든 걸 다 캐서린이 폭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거야. 갈비뼈가 몇 개가 부러지고 손목에 큰 칼자국이 있어서 꿰맬 정도면 그녀의 폭력성은 거의 범죄 수준이었다고 봐도 무관한 거지 진짜. 결국 그와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와의 관계가 끝나기 전에 그녀가 자살 시도를 해요. 데이브의 차 안에서 말이죠. 그녀는 손목을 살짝 긋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죠. 하지만 병원에 실려가서 그녀가 가게 된 곳은 또다시 정신병원이었어요. 자, 데이브도 첫 번째 남편인 켈렛처럼 그의 목숨을 위해 그녀에게서 도망칩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의 자녀들은 안전했을까요? 자, 이 사진은 이제 캐서린이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사진입니다. 자, 그녀의 첫 번째 딸이었던 멜리사는 어느새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마을 펍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술을 한잔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엄마 캐서린이 나타나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몇 차례나 그녀의 머리를 구타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자, 펍 안의 공기는 공포로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펍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벌벌벌 떨고 있었죠. 자,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캐서린은 그녀의 딸의 머리가 바닥에 난이 굴어져 쓰러져 있을 때도 그녀의 머리를 질질 끌고 주차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차되어 있던 차 안에 그녀의 머리를 집어쳐 넣죠. 조수석에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그 술집에 있던 사람들은 그 멜리사를 도와주길 꺼려해요. 무서웠던 거죠. 그녀는 동네에서도 사이코로 굉장히 유명했던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멜리사도 아직까지 그때까지도 자기가 엄마한테 후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엄마를 배신할 수 없었고 엄마를 배신했을 때 그 보복이 두려웠기도 했고 그리고 경찰들이 그녀를 찾아가 혹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물어봤을 때도 그녀는 아니요. 저희 엄마는 저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녀는 경찰들에게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사실 캐서린은요. 자신의 딸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 자신의 친엄마에게도 폭행을 휘두른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녀의 친엄마 바바라도 몸에 상처를 입고는 했대요. 끝이 없어. 이 여자의 미친 짓이 끝이 없어. 자, 그리고 그녀에게 또 다른 새로운 애인이 생겨납니다. 자, 새로운 애인의 이름은 존 칠링워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들은 동네 한 선술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몇 주 동안 그 만남을 쭉 지속해요. 그들의 만남은 굉장히 뜨거웠어. 그렇다면 몇 주 만에 그녀는 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에릭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만남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 캐서린 그녀가 존 칠링워스의 의치를 산산이 조각내 부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관계는 또다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칠링워스도 앞에 두 남자처럼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를 떠나버립니다. 자, 그녀의 인생 4명의 남자 중에 이 3명이 바로 럭키가이죠. 왜냐면
그녀에게서 도망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인생의 마지막 남자 존 프라이스를 만나게 됩니다. 자, 바로 그가 프라이스입니다. 존 프라이스는요, 맥주를 되게 사랑하는 남자였대요. 그렇다고 알코올 중독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일 끝난 후 마시는 그 맥주를 사랑했던 것 같아. 사실 그는 결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전 부인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낳은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그는 또 굉장히 가정적인 아빠이기도 했었대. 사실 그녀와 그는 불륜관계라는 말이 있었어요. 전 부인과는 이미 별거 상태하고 거의 이혼한 것과 다름없지만 정식적으로 서류를 넣고 이혼하지는 않았었나 봐요. 그렇지만 뭐 굳이 불륜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죠? 어쨌든 굉장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정적이고 성실했던 그러나 그는 2000년 3월 1일 캐서린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죽이 벗겨진 채로 저녁 식사로 만들어집니다. 프라이스는 정말 다정한 남자였대요. 전처와의 결혼 생활에서 3명의 아이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는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다정한 아버지였대요. 그가 캐서린을 만났을 때 그의 3명의 자녀 중 그의 장남은 이미 성인이었고요. 그리고 2명의 아이들은 10대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캐서린 나이트는 당시 30대 후반이었고 그녀가 늦게 낳았던 막내 바바라 딸과 그리고 아들 에릭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존 프라이스는 그가 결혼 생활을 했던 전 부인과 결혼 생활을 했던 그곳에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바로 존 프라이스가 실제로 살았던 집입니다. 그런데 캐서린은 그게 싫었어. 이 집이 싫었던 거야. 자, 왜냐면 이 집에서 누가 살았어? 그의 전 부인과 아이들이 살았던 곳이야. 그러니까 그녀는 느끼기에 이 집에 아직도 그 전처의 무언가가 남아있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리고 이 집에 있을 때마다 자신이 마치 프라이스의 전 부인과 함께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 닥달합니다. 자기, 언제 정확하게 이혼할 거야? 빨리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자니까?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자, 그녀와 빨리 정식적으로 이혼하고 나와 결혼하자면서 프라이스를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프라이스는 다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었어.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 문제로 그들은 되게 자주 다퉜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사실 이 집의 명의는요, 그의 아이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불만이었던 거야. 왜? 내가 지금 이 집에서 그와 함께 살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와 헤어지더라도 내가 이 집에 대한 지분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위자료처럼 생각했었던 것 같아. 근데 프라이스는 당연히 그걸 거절했지. 아니, 내가 너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거 우리 아이들 명의로 되어 있는 건데 나는 너의 이름을 해주고 싶지 않다. 자, 또 거절을 당하자 그녀는 굉장한 모욕감과 분노를 느끼면서 또 프라이스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그의 작업장을 촬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작업장에 있던 구급상자를 훔쳐요. 그리고 그의 정원에 있는 그의 창고의 모든 것을 촬영하기 시작해요. 그의 작업장의 모든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 비디오를 사실 그가 전에 일했던 $1,000,000짜리 채굴 사업에서 그를 해고했었던 그 프라이스의 전 상사, 전 보스에게 그 비디오를 가져가요. 보세요. 그때 당신한테 도움될 게 좀 있지 않겠어요? 자, 결국에는 프라이스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내쫓죠.
내쫓기기 전에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일할 때 신는 부츠를 보면서 난 당신의 이 부츠만 봐도 역겨워 죽겠어! 라면서 프라이스의 부츠를 현관문으로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 부츠와 함께 프라이스는 그녀도 함께 내쫓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캐서린, 2번 다시 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꺼져. 자, 그녀는 그렇게 그의 집에서 쫓겨나고 말죠. 자, 그렇게 영영 헤어졌으면 좋았을걸. 그녀는 6개월 뒤에 또 너무 스윗하고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여자로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그는 또 그녀의 그런 모습에 넘어가고 말아요. 그것은 그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였어. 자, 그는 다시 그녀를 집에 들이고 그녀와 스윗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시간도 잠시 그녀는 다시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쳐가죠. 자, 프라이스는 친구들에게 이런 걱정들을 상담하기도 했대요. 내 아내의 분노, 내 아내의 폭력성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녀는 늘 그의 전처에 대해서 분노를 했다고 해요. 자, 그녀의 전처의 이름은 콜린이란 여성이었어요. 자, 콜린에 대해서 굉장히 자격지심을 느꼈고, 그리고 이 집안에 왜 이 집에 사는지, 왜 이 집이 그녀의 아이들 이름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아직도 이 집에 그녀들의 물건이 남아 있는지, 그녀는 그것에 대해 굉장히 분노를 자주 했대요. 그리고 그녀의 분노는 그의 친구 앞에서까지 드러내게 됩니다. 자, 프라이스의 친구 트레버라는 친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프라이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결코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내지 못할 거야. 2번 다시. 그 전에 내가 너를 내쫓을 거거든. 자, 그녀는요, 그에게 내쫓겼던 그게 굉장히 아주 모욕적이었나 봐. 그래서 그 말을 달고 살았대. 이 말을. 당신은 나를 2번 다시 이 집에서 내쫓지 못해. 당신이 먼저 나가게 될 거야. 알겠어? 자, 캐서린의 남동생인 케네스는요, 사실 프라이스가 살해되기 한 5개월 전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친누나에게서요. 나 프라이스 죽일 거야. 나 안 잡혀. 왜냐면 난 그 살해 혐의에서 도망칠 거거든. 난 미쳤다고 할 거야. 자, 프라이스가 그녀와 싸운 뒤에 동네 주민에게도 이런 말을 했대.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그녀와 막 다툰 뒤에 막 굉장히 새파랗게 칠한 얼굴로 그녀가 정육점 칼을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정육 칼을 들고 사라졌어요. 일단 거기서 도망쳤는데 어떡하죠? 그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녀의 칼 컬렉션 중 정육 칼을 들고 사라졌고, 그는 그녀가 자기를 혹시 어느 날 갑자기 죽이지 않을까 항상 공포에 떨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가 살해되기 전날 2월 29일 캐서린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우선 그녀는 그녀의 친여동생 집에 찾아가요.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를 가져가죠. 그리고는 그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자신의 친딸 나타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딸과 그녀의 딸의 자녀와 함께 비디오 촬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있지 나타샤, 난 나의 모든 아이들을 사랑해. 우리 또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녀의 딸 나타샤와 또 그녀의 딸의 딸인 자신의 자신의 손녀와 함께 맛있는 또 저녁 식사를 하러 갑니다. 중국 레스토랑을 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오늘 굉장히 특별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타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타샤,
오늘 네 동생 둘 좀 맡아줄 수 있니? 내가 좀 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딸을 나타샤에게 맡깁니다. 왜냐면 그녀는 그날 밤 무조건 혼자여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녀가 계획해둔 밤을 위해서 말이죠. 자, 나타샤는 자신의 엄마가 워낙 이상했던 사람인 걸 아니까 뭔가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난 엄마가 프라이스 씨를 안 죽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 자신도 말이야. 캐서린은 그녀에게 이렇게 답을 하고 그녀를 떠납니다. 굿나잇.